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이 올림픽이 다양한 운동 경기 종목에 금운동 메달을 주면서 나라마다의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의 종합 대제전이라면요, 이 월드컵은 축구, 직경 22cm의 공 하나를 두고 양팀 각 11명의 선수가 달리는 딱 한 종목으로 어느 나라가 잘하나를 겨루는 그런 스포츠 축제가 되겠습니다. 자, 올겨울 또 한 종목의 월드컵이 남아있다면요, 그건 바로 경제 종목이 될 겁니다. 자, 어느 나라가 생존하고 어느 나라가 성장하고 또 어느 나라가 앞서고 뒤처지느냐,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과제는요, 다시 양극화입니다. 자, 한 국가 사회 안에서 이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불평등을 말하는 것이죠.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자산의 격차, 이게 2012년에 62.4배, 이게 최대치였는데요.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이게 64배로 더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0.606, 이게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된 이유로는 역시 부동산이 꼽힙니다. 노동의 가치, 산업 생산력 때문이 아니라 자산 보유의 여부가 부를 창출하는 시대, 이게 문제죠. 이 문제는 꾸준히 다음 세대의 출발선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제 순위는 축구 피파 랭킹보다 훨씬 높습니다. 선진국다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이어서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과 함께하는 보수의 품격, 그리고 사건 본부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디저트송. 자,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수요일 오늘도 쏟아지는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네. 오늘 이 서울 정부 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서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정부가 11월 초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다음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를 하고, 또 15일 공개 토론회,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제도 한덕수 국무총리도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이 또 지표들을 볼 때 1월 말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가능한 요건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보니까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뭐 이제 3월, 그때 사이에 마스크를 실내에서 벗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겨울은 좀 재유행의 우려가 있다. 그런데 뭐 1월 말이라고 하면요, 12월 지금 뭐 중순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지금 불과 한 달여 정도 남은 시간인데, 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빨라질 것인가? 지금 연일 예전처럼 매일 코로나 이제 확진자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한입뉴스 3명 다 마스크를 쓰고 지금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내년 초 마스크 없이 방송하게 될 것인가? 기대됩니까? 네, 이게 지금 유튜브 방송도 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 자체가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좀 답답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말 정도가 되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좀 벗고 우리가 이제 방송도 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은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예. 12주 만에 이 수요일 기준으로 최다 또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어떻게 전문가들이 판단할지 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해제되면 매일 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도를 안 해도 좀 감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귀찮아지는데. 자, 그런데 이 대전, 충청남도 이렇게 좀 개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 의원님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그 주민들의 이제 요구도 많고 시민들의 요구도 많고 특히 경제활동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는 했는데요. 이게 또 그 생각이 다른 시민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대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이제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되는 거냐. 네, 뭐 이런 이제 불만들도 있고 또 걱정들이 있고 어제 한덕수 총리나 이 당국자들 말 들어보면 어쨌든 정부가 통일성 있는 기조를 가지고 이 방역 정책도 정해서 다 같이 따라가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일단 1월 말에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번 달 말에 확실하게 정한다고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박 기자님이 얘기해 주실 때 이제 이상민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상민 이 행안부 장관이죠. 이 해임 건의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대치 상황인데 자, 민주당이 그동안 좀 오락가락했어요. 해임 건의안이냐 아니면 아예 탄핵 소추안이냐. 자, 이거 어떻게 결정됩니까?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확실히 결정하겠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가 2번밖에 안 남았어요. 12월 8일,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을 만약 하겠다고 하면 내일 이제 보고해서 12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해임 건의안을 할지 아니면은 해임 건의안 먼저 하고 이게 만약에 거부가 되면 탄핵 소추안으로 또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해임 건의안 어차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바로 이제 탄핵 소추로 가자. 본회의 일정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오늘 지금 난상 토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어떻게 할지 결정한 게 없다. 또 해임 건의안, 뭐 탄핵 소추안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다 가능성이 반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봐도 각자도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 국민들의 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 아니냐. 문책성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뭐 일면도 있지만 이상민 장관 이 해임 건의안, 탄핵 소추안 이 문책을 놓고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뭐 예산안을 포함해서 이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이거 뭐 의원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기시감이 있는 게 지지난주에도 해임 건의안이냐 탄핵 소추안이냐 한쪽에서는 해임 건의해봐야 거부할 게 뻔한데 뭐하러 하느냐 한쪽은 그래도 탄핵 소추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다. 그러다가 해임 건의안으로 지도부가 결정했다라고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또 이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본회의는 이 금요일이 마지막인데. 결국에는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그렇게 본회의 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표했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여야 공방으로 지금 이제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 이 해임이냐 탄핵이냐 어쨌든 좀 경질 또는 문책, 사퇴 이 이유는 다시 돌아가면 12구 이태원 참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정조사도 지금 늦어지고 있고요. 자, 행정안전부가 유가족 일부만 따로 또 한 가족씩 이렇게 만나자. 지금 유가족들이 계속 정부 당국자 만나자.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면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만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족씩만 만나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그 행안부 이 공무원들이 이 개별적으로 유족들을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개별 면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장관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의사가 있습니까? 또 어머님 댁 인근 카페에서 조용히 만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고요. 유족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니 장관 만나면 장관실로 부르지 무슨 카페에 혼자 가서 만나냐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또 유족들이 다 같이 만나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이 유가족에 대한 개별 접촉이 거절되자 행안부가 최근 유가족을 대리하거나 접촉 중인 변호사 단체들에게도 만남을 제안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뭐 민변 쪽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정확한 행안부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행안부가 연락한 유가족들이 비교적 최근에 이 유가족 모임에 합류하신 분들이 있던 걸로 볼 때 이게 혹시 회유하거나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또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이 민변과 유가족들이 처음 입장 발표 기자회견한 지난달 22일 이전부터 복수의 유가족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다. 네. 그래서 물어봤던 게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만나길 원하는지 또 모임을 구성하길 원하는지 희생자 명단 공개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각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했고 네. 그러면서 만남을 제안한 거다. 이게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얼핏 지난주 지지난주에 유사한 보도가 스쳐 지나간 적이 있는데 정부 주도로 유가족 모임을 좀 만들고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한 게 우리끼리 모여서 좀 슬퍼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럼 이걸 정부가 좀 주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접근법 자체, 정부의 접근법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을 때 희생자 유족들이 모여서 함께 같은 아픔을 나누고 서로 네. 위로하면서 추후 이제 대책, 대응을 강구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이미 공인받은 프로토콜인데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정부로서는 공간을 마련해서 유족분들께 오라. 네. 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만약에 그걸 원하지 않는 유족분들은 따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해명이 맞다고 해도 해명이 맞다고 해도 사실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다 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158명의 유족분들이 다 맞다고 해야 그런 모임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접근법이기 때문에 접근법이 애초에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자체적으로 모임이 시작이 돼서 첫 번째 기자회견 때는 뭐 30여 명이 가족이 모였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80여 가족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부가 같이 유족 단체들과 준비위원회 성격이긴 합니다만 함께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상민 장관이 밝혔듯이 일단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는 했는데 지금 오늘 전해드린 뉴스대로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빠르게 하는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지금 뭐 대통령이 지금 관저 정치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유가족들을 좀 관저에 모셔서 식사라도 하면서 식사가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마는 함께 좀 면담하고 위로하는 자리를 만들면 국민들이 함께 바라보면서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영권님. 12월 1일에 야당 국조특위위원들이 유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을 했다. 어떤 비판이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조특위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1일 유족과의 첫 간담회가 사실상 첫 일정이었는데 유일한 일정이기도 했는데 여기서 유족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에 대해서 대통령 관저만차는 가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안 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렇게 좀 하소연을 하니까 그때 당시 여당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잡은 일정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12월 5일에 유족협의회 준비 모임이 다시 성명을 발표해서 유족분들이 그게 아니라 11월 30일에 우리가 여당 의원들한테도 참석 요청을 보냈고 여당 간사이 이만희 의원실에서 그 요청서를 수신했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알면서도 안 온 것인데 왜 마치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은 것처럼 얘기하느냐라고 다시 반박을 하니까 어제 이만희 의원이 다시 그래도 그게 여야 합의가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유감스럽다. 이렇게 표명을 한 것입니다. 참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까다롭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야 될 사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카페에서라도 만나자고 얘기했다면 그렇죠. 뭐 국회 바뀌든 아니든 만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합의 절차가 있어야 되고 까다로운지 유족들은 그냥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박 기자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말이죠. 이태원동 자택을 불법 증축해서 7년간 유지하다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직후에 철거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KBS가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박희영 구청장 가족이 소유한 건물이 이 서울 이태원동에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3층에 이제 구청장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참사 현장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그런데 지난달 중순쯤에 갑자기 이 공사가 진행됐어요. 뭐냐? 베란다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공사였습니다.
근데 이 베란다에 설치가 돼 있던 이런 건축물, 그러니까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가 네. 스며드는 걸 막기 위해서 7년 전에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때 이제 박희영 구청장이 구의원 시절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설치를 했고 지난달 이 중순에 바로 철거하는 그런 상황이 7년 만에 벌어지게 되니까 네. 어떤 일인가 되짚어 보면 이때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바로 해밀턴 호텔에 관련된 네. 불법 증축물 네네. 지적이 있었어요. 불법 증축물. 그렇습니다. 입구가 튀어나오게 했던 것도 있고. 맞습니다. 또 골목 바로 해당 골목에 있었던 것도 있고. 네, 이 불법 건축 문제가 집중 보도가 됐을 무렵에 그렇죠. 이 베란다에 있었던 이 시설물, 건축물이 철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구의원으로서 이 건물을 증축을 했다가 불법 시설물 베란다 쪽에 만들었다가 이번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니까 이거를 철거에 나선 모습인데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박혜영 구청장 측은. 네. 근데 이걸 건축이라는 것은 네. 이게 다 허가를 받고 예, 심의를 예.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증축하는 아니면은 그 새롭게 뭔가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인지 몰랐다는 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네, 나오고 네.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태원 참사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불법 증축이 불법 건축물이 지적받지 않았다면 이건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래저래 이제 박희영 구청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이제 그리고 벌어지네요. 용산구도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네. 이 상황을 좀 모르고 있다가 네. 그런 상황에서 이행 강제금이나 이런 것도 부과를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까지 몰랐다면 참사 이후에 왜 갑자기 알았을까? 네, 이 뭐 해당 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궁금증이 있네요.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제 딱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시멘트 업종의 화물차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해 있고 계속 송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 지금 추가적인 업무 개시 명령 이야기가 주초에 나왔었어요. 뭐 철강으로도 확대할 거다, 정유로도 확대할 거다, 뭐 자동차로도 확대할 거다. 근데 이제 어제 국무회의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주말간 정부에서 나온 입장들을 보면은 파업의 동력이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인해 많이 꺾였고 실제로 네. 물동량 회복 또 업무 복귀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일단 국민 피해 최소화하도록 사태를 잘 지켜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라는 정도의 지시만 내렸고요. 또 국토부가 현재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 중 43명이 복귀했다. 이런 현황도 발표했고 네. 또 오늘 원희룡 장관이 오늘도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입장만 내고 일단 추가적인 업무 개시 명령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서 네. 정부가 일단은 추세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민주노총은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총파업 집회를 해서요. 네. 정부가 발표하는 업무 복귀라든가 대우가 흔들리고 있다. 또 물량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거짓말이다. 비조합원들 중에 일부가 지금 복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네. 파업에는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박 기자님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까? 정부가? 네, 그러니까 오늘 이상민 장관이 이 중대본 회의에서 뭐 코로나 관련된 얘기도 있었지만 이거 파업에 대한 정부의 이 상황 파악 이 얘기도 있었는데요. 철강 분야의 출하량 평소에 50% 정도다. 그리고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가 수도권, 충청, 강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조금씩 뭐 줄어드는, 잦아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시멘트 분야 같은 경우는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에 어제까지 33개 운송사 가운데 19개사, 또 차주 824명 가운데 492명이 운송 재개를 했다. 네. 차주 48명이 복귀 의사를 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시멘트 출하량도 평소에 90%까지 회복이 됐지만 건설 현장의 공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결국 뭐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면서 시멘트 관련된 화물 기사들이 복귀하고 있고 또 점차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업무 개시 명령이 효과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오늘 경북 포항시에 있는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가서 화물차 운행 상황을 점검했는데 이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해서 일선 화물 기사와 지도부가, 그러니까 화물연대 지도부가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필요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르면 뭐 오늘과 내일 사이에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해서 네네. 업무 개시 명령이 이 카드가 살아있다.
이것도 계속 정부는 네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살아있는 것이다. 네. 자, 정치권 공방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 이런 중심으로 이제 사태가 전개되고 보도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파업의 쟁점은 뭐냐 하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해달라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정부나 정치권 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대부분이 일단 파업 피해가 얼마나 됐느냐,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네.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을 만약에 불응하면 어떤 네. 처벌이 내려지느냐. 네, 그렇죠. 심지어는 뭐 통행료 지원, 유류 보조금 지원해서 또 배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후 처벌에 대한 얘기만 너무 집중되고 있어서 정작 안전운임제가 실제로 보도로도 잘 안 나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되돌아서 보면요, 일단 정부는 3년 그러니까 일몰제를 3년 연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네. 지금 파업을 한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하지만 되돌아보면 이 안전운임제가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가 있고 네. 또 도입될 때는 일몰제를 한 이유가 이게 뭐 효과가 없다거나 이런 필요가 없어서 일몰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네. 그때 당시에 품목을 2가지밖에 못 넣었으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차츰 늘려가자 이런 전제로 사실 일몰제를 도입한 것이라서 네. 이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에 합의했던 대로만 논의를 좀 해달라. 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화물연대도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이 뭐 중재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긴 한데 3+3 그러니까 이 일몰제 3년 연장하고 그리고 품목도 한 3가지 정도는 확대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2시 42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슈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일부 중부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높다 보니까 눈이 쌓이진 않았지만 땅이 젖어 있거나 빙판길이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현재 도로 상황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수원부터 막히기 시작했고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70물류 부근 4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양방면 모두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강릉 쪽으로는 월곶 분기점 3차로입니다. 인천 쪽으로는 서창 분기점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양 방향 진출로가 통제 중이라서 우회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와 팔탄 분기점에서 화정휴게소까지 항상 막히는 구간인 만큼 현재도 천천히 가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경인고속도로 상황은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은데요. 부평 부근 4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서청조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경기 광주 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화물연대 파업, 업무 개시 명령 등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가 깊이 있게 못 다뤄서 요거 하나 좀 짚어보고 넘어가죠. 국제노동기구 ILO가 우리 정부에 업무 개시 명령 관련 개입을 했는데 자, 정부는 이게 의견 조회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자, 근데 그 ILO의 공문이 공개된 것 같은데 이 연구원님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이 그러니까 정부의 국제노동기구 ILO가 보낸 공문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12월 2일에 우리 정부에 보낸 공문인데 여기 보면 업무 복귀 명령이 노동자 결사의 자유에 제한이 된다고 간주하고 있고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네. 최근 한국에서 발의한 결사의 자유 협약에 따라 이 분쟁의 해결을 위한 공문의 지침, 이 공문의 지침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동안 정부는 이 ILO의 개입이 노동계에서 일단 문제 제기를 ILO에 하면 네. 그 ILO가 정부에 어떤 의견인지 묻고 그거를 노동계에 다시 통보해주는 수준의 일상적인 통상적인 수준의 그 절차다라고 해명을 해왔는데 어쨌든 이 공문에 보면은 ILO가 현재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등이 결사의 자유에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정부 의견 조회보다는 ILO도 직접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 아니냐. 그에 따라서 정부의 대응도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명확한 좀 의견 표명으로 이제 개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단순히 한국 정부의 의견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국민의힘 이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정치권에 이런 게 참 많은데 공부 모임 이렇게 네. 부르는데요. 공부 모임 이름이 국민공감. 자, 오늘 공식 출범했다고 하는데 이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 115명 가운데 네. 여기 55명이 가입을 했어요. 절반 이상이네요. 그렇습니다. 당내 최대 모임이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65명 의원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뭐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참석해서 총 7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뭐 당 원외위원장들 취재진까지 다 참석을 하다 보니까 행사장에 가득 찼고 정말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 국민공감은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 공부 모임을 표방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치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내년 3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그야말로 친윤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여기 뭐 친윤계 의원들이 거의 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은 그래요. 여기에 이제 가입한 의원들 말고 가입 안 한 의원들은 왜 가입 안 했는지 네네네. 그걸 좀 살펴봐야 된다. 그 의원들의 의중은 어떻게 네.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원내대표 지난번 선거 때 주호영 뭐 원내대표 강력한 뭐 후보였지만은 네. 이용호 의원이 또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런 거 볼 때 맞아요. 이 표심이 또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 친윤계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이 모임 오늘 보니까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왔더라고요. 아하.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들과 인사를 하면서 뭐 사실상 전당대회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원조 윤핵관들도 참석했습니다. 네. 바로 권성동 장제원 의원. 물론 정식 회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해서 주목을 받았고요. 거의 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의 악수하는 장면 여기 뭐 집중이 됐습니다. 네네. 사실 이게 모임이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지난 6월에 추진될 때 있었죠. 장제원 의원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지만 네. 당시 뭐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개파갈등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안 한다 그랬었죠. 제동이 걸렸죠. 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불화설에 휩싸이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만나가지고 뭐 서로 인사 나누고 악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오늘 이 모임 총괄 간사를 맡은 자격으로 인사말을 했는데요. 네. 일부에서 우려하듯 개파 모임은 결코 하지 않을 거다. 이 모임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공부 모임이니까 강의하는 연사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103세 철학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참석해서 유명한 분이죠. 그렇습니다. 정치가 철학에 묻는다.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주제로 강연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이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은 함께할 수가 없는데 문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중성을 갖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네. 그런데 눈길을 끄는 부분이 윤석열 정부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 통합인데 민주당과 같이 가야지 민주당 없이 가겠다 그건 또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누가 집권을 하든지 항상 상대를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을 하면서 통합은 외쳐왔기 때문에 네. 참 이율배반적인 한국 정치의 모습인데 지난 정부는 지난 정부대로 또 그랬다면 이번 정부는 또 이번 정부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말 선거 당선된 직후에는 통합이라는 키워드에는 참 힘이 좀 안 들어가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권성동 장제원 두 원조 윤핵관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두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됐다. 그렇다면 이 의원님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 총선 차출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일 관심이죠. 예, 대통령 관저에서 이제 만찬을 하고 나온 뭐 지도부라든가 윤핵관 의원들에게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이르다. 극히 일부 의원들의 의견인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선을 그었고요. 예. 또 최근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발로 나왔던 수도권 MG 대표론, 당대표론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을 이렇게 당대표 후보로 언급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다. 원론적인 얘기였다. 이렇게 역시 선을 좀 긋는 태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요. 자, 장제원 의원은 차기 당권 주자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의 발언들을 좀 저격했다, 겨냥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그러니까 당권 주자들 실명 거론하면서 누구 성에 차지 않는다. 네. 그 왜 말한 뭐
취지는 조영 원내대표 어제 뭐 얘기는 했지만은 일반 논의에도 얘기하고 막 그랬지만은 굳이 안 해도 될 말씀을 해서 우리 당의 모습만 자꾸 작아지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에 차지 않는다 이 표현에 윤심이 담겼다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우리 전당대 후보들을 두고 성에 차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차기 지도부의 자격과 관련해서 MZ 또 미래 이런 MZ세대나 미래세대 새로운 물결 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심판을 보실 분이 기준을 만드는 거 옳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일을 잘하는 한동훈 장관 차출론도 나오는 거 아니냐.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제원 의원의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의중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걸 보니까 이 이상민 장관 아니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무슨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냐 이런 취지의 지적도 했거든요. 거기에 또 윤심이 잠겨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어제도 다르고 계속 이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탄력을 받다 보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시사본부 시작하기 전에 속보가 나와서 보니까 한동훈 장관은 장관직에 충실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것 같고 지금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언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한동훈 장관은 확실하게 오늘 오전에 선을 그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분명하게 장관직을 충실히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기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은 선을 그었다. 일단은 선을 그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윤심이 작용했는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한동훈 장관이 오늘 그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의중은 그렇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면 윤 대통령이 이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전언이 있잖아요. 네, 뭐 한 장관은 다른 데 쓸 데가 있다. 이런 발언도 전언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아니 대통령 만나고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느냐. 비공개 회동인데 거기에 대한 불만도 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가발전식으로 자신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반윤으로 분류가 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요. 오늘 오전에 K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유승민 한 명 이겨보겠다고 전당대회 룰을 바꾸고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삼류 코미디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서 자 여러 기류를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기적의 16강 진출을 이룩한 큰 성과죠.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제 오후에 귀국을 하고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한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내일 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우 기자, 이봉우 연구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7882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울림이 있었죠. 그 말처럼 불굴의 투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축구팀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귀국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퀸의 노래 I was born to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들으시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es, I was born to take care of you every single day.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뭔가가 불만스럽거나 못마땅해서 성난빛이 얼굴에 조금 나타나 있을 때 보로통하다란 고유어 형용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새 옷을 사주지 않아서 하루 종일 보로통하였다 같이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로통하다의 기본 의미는 이것이 아닙니다. 붓거나 부풀어 올라서 볼록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다친 상처가 보로통하게 부풀러 올랐다 또는 그는 몹시 피곤한지 입술이 보로통하게 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로통하다보다 센 느낌을 주는 표현으로는 뽀로통하다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뾰로통하다죠. 무엇이 못마땅한지 아내는 뾰로통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형용사들은 모두 오나 요 같은 양성 모음을 쓰는 것인데요. 음성 모음인 우나 유를 쓰는 표현인 부루퉁하다, 뿌루퉁하다, 뾰루퉁하다 같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 형용사들은 양성 모음을 쓰는 표현들보다는 조금 더 강하거나 거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참고로 지르퉁하다라는 형용사도 있는데요. 이것은 못마땅하여 잔뜩 성이 나서 말없이 있다란 뜻입니다. 그는 아직도 화를 삭히지 못했는지 눈을 아래로 깐 채 지르퉁한 표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절기 대설인 오늘 추위가 많이 풀렸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영상 1도 등 대부분 평년보다 높게 출발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8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부산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영상 1도, 부산 4도 등으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당분간 보통 이맘때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중반에 반짝 한파가 예보돼 있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먼지가 쌓인 곳이 있습니다. 일부 남부지방엔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오면서 낮 동안 광주, 전북, 대구, 제주의 공기가 탁하겠고요. 광주, 전북은 내일도 공기질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밤에는 그 밖의 남부와 충청권도 한때 먼지가 많겠습니다. 동해안과 광주, 전남, 경남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상 8.6도, 습도는 44%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난 지 닷새째가 됐지만 여야가 여전히 예산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3+3 회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내년도 각국이 경기 후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확산 시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습니다. 백 청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월드컵에서 우리는 일단 나왔습니다만 네.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예. 월드컵 16강 마지막 두 경기가 열렸었어요. 예. 이 중에 모로코가 무적함 대 스페인을 꺾는 이변이 또 연출이 돼서 네. 자, 어제 나왔던 기사 하나가 화제라는데 무슨 예,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변 중에 이변들이 많다 보니까 역시 화제가 되는 기사들도 보면 그 이변과 해당되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영국 매체인 미러가 스페인의 엘리케 감독이 승부차기 악연을 끊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무려 1000개 페널티킥 숙제를 내줬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네네. 최근 선생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스페인 대표팀이 승부차기에 유독 약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고 우리도 사실 기억을 하잖아요. 우리는 알죠. 20년 전에 기억하죠. 그렇죠. 눈빛이 흔들리더니 맞습니다. 실축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멈칫멈칫하다가 네. 실축을 하게 되는데 역사를 살펴보면 2002년 월드컵 8강에서 우리 대표팀한테 승부차기 졌고요. 네.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16강에서 러시아에게 승부차기 패를 당했기 때문에 월드컵에서만 승부차기로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케 감독은 훈련을 지시한 배경에 대해서 나는 선수들에게 클럽으로 돌아가서 최소 1000번의 페널티킥을 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들은 아마 내 숙제를 했을 것이라 확신한다. 승부차기는 복권이 아니다. 가장 큰 압박의 순간이다. 네. 훈련에서 경기의 압박감을 재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더 잘 넣을 방법을 알 수는 있다. 선수들은 대표팀 훈련에서도 페널티킥을 수용했고 이는 골키퍼도 마찬가지다라면서 아무튼 이 악연을 끊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과는 그런데 말입니다. 숙제 안 했네. 숙제 안 했어. 어떻게 된 건지. 근데 네. 숙제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 네. 승부차기의 어떤 심리적 압박이라는 게 얼마나 강하게 다가오는지는 네, 많은 선수들이 또 발언을 한 바 있잖아요. 아무튼 모로코와의 이번 16강전 역시 승부차기까지 이어졌고요. 그렇죠. 스페인의 1, 2, 3번 키커가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네. 악몽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화제가 됐고 누리꾼들의 댓글이 참 재밌습니다. 네. 공부 억지로 시킨다고 서울대 가냐. 감독이 연습을 너무 시켰거나 지금 최영일 선생님께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선수들이 모두 숙제를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일본도 승부차기에서 한 골을 넣었는데 어떻게 스페인이 0골이냐 네. 이런 반응을 보여서요. 뭐랄까 스페인의 별칭은 무적함대잖아요. 네. 무적함대라고 이제 불러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브라질과 열심히 싸웠는데 네. 패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어제 0과 1은 다르다. 0은 좀 심하죠. 0은. 네. 한 골이라도 넣어야죠. 그렇습니다. 그게 투지인데 스페인이 멘탈이 약한가요? 근데 사실 20년 전은요. 예. 뭐 실축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훈재 선수가 기가 막히게 선방이죠, 막아냈다. 선방.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예. 자, 12년 만에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낸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오늘 이제 귀국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
폭로를 암시하는 대표팀 트레이너의 글이 올라와서 주목받고 있다. 예. 무슨 폭로일까요? 그렇습니다. 물음표가 살짝 이제 머리 위에 떠오르게 되는 네. 그런 소식인데요. 월드컵 기간 내내 대표팀 선수들의 마사지와 치료를 맡았던 안덕수 트레이너가요. 네. 어제 본인의 SNS에 그들의 여정은 아름다웠고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면서 선수들과 찍은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 포르투갈과의 예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이대로는 끝내지 말자며 2701호에 모여했던 2701호의 결의입니다. 아하.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네. 더 이어가 보면 안 트레이너는 자신과 함께한 송영식, 이철희 트레이너에게 고생 많았다면서 한 사람당 케어 시간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이었다. 하루에 한 사람이 대여섯 명씩 케어를 하다 보면 손이 퉁퉁 붓고 부르트기 일쑤였다. 네. 그들이 흘린 땀 앞엔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떤 폭로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2701호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다. 2701호가 왜 생겼는지 기자님들이 연락을 주시면 상상을 초월할 상식 밖의 일들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폭로를 예고했는데요. 네. 이 안덕수 트레이너는 20여 년 가까운 시간을 프로축구팀에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다라면서 부디 이번 일을 반성하시고 개선해야 한국 축구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바꾸세요. 그리고 제 식구 챙기게 하지 마세요라고 일가를 날렸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안덕수 트레이너의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손흥민 선수의 요청에 따라서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요. 이 선수들 케어가 이제 호텔 객실 2701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2701호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자비로 마련해줬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폭로를 하긴 했는데 누구를 겨냥했는지 일단 알 수가 없고요. 그러게요. 사진도 사진이고 글도 글인데 여러 측면에서 도대체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은퇴한 기송영 선수까지 좋아요를 눌렀고 네. 손흥민, 정우영, 조규성, 김진수, 황의조, 손준호, 송민규 등 이번 월드컵에 참여한 선수들도 좋아요를 눌러서 동의를 표했어요. 그럼 이걸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아무튼 참 의문점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 트레이너의 네. 글이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 식구 챙기기 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가 네. 지금 축구는 잘 모르겠고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감춰진 게 드러나야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빙상 경기 특히 쇼트랙 굉장히 잘할 때 특정 파벌들이 존재했던 게 문제가 됐잖아요. 연맹 내지는 파벌 이런 쪽인데 또 특정 대학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좀 비상식적인 엘리트 스포츠에 이제 문제들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좀 속 시원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좀 조마조마한 느낌이 드는 어쨌든 조만간 알게 되겠죠. 네, 굉장히 월드컵 시즌이기도 하고 우리 축구팀이 돌아오는 날이기도 해서요. 아마 진전된 내용이 근면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폭로 글이었습니다. 오늘 내일 환영 이후에 또 미래를 향한 변화의 개혁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한때는 이 재물운의 상징이었던 은행 달력. 이게 은행 달력이 이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한때는 재물운의 상징 맞지요. 집안에 은행 달력을 걸어두면 은행처럼 돈이 들어온다는 속설이 있어서 이른바 재물운의 상징으로 불렸기도 했던 은행 달력을 여전히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ESG라고 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이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수요가 감소 등을 이유로 매년 종이 달력 발행을 줄이고 있어서인데요. 개묘년이 내년입니다. 검은 토끼 해라고 부르는데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달력을 배포하고 있는데 예전만큼 은행 달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은행 달력 마니아들이 당근 시장 당근 마켓 이쪽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까지 주면서 달력을 거래하고 있다고 하고요. 은행 달력은 물론 이제 고객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드리는 달력입니다만 2만 원이 넘는 가격에 네. 이 중고 마켓에서는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종이 달력에 대한 수요도 줄다 보니까 이전에는 매년 남는 달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고민이었는데 올해는 지점마다 갖고 있는 달력 수량이 적어서 일부 거래 고객에게만 달력을 배포 중이라는 의견을 한 시중은행 관계자가 밝혔고요. 이 달력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희 통장 같은 경우에도 종이 통장 줄이기 이 캠페인을 실시하는 곳도 네네네. 일부 시중은행에 있기 때문에 사실 ESG 경영 측면에서 달력뿐만 아니라 통장까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달력의 풍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요. 네. 아쉬운 분들은 은행에 부탁을 하셔야 될 정도라고 합니다. 네, 뭐 요새 사무실도 다 페이퍼리스. 그래서 종이를 없애자. 뭐 이면지 쓰기 운동도 한참 전 옛날 얘기고요. 네. 아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저희 할머니는 은행 달력도 네. 달력 아니고 인력. 매일 한 하나씩 장씩 뜯는 뜯는 거. 네. 얇은 종이로. 네, 네. 그걸 또 뜯어서 허투루 버리지 않으세요. 예.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쌓아놓고 쓰셨습니다. 네네. 새록새록합니다. 예, 할머니 생각이 나는 은행 달력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게 사건 사고인데요. 한 노인이 마트용 쇼핑카트와 함께 지하철에 탑승하려다가 쇼핑카트 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온라인을 시끌시끌하게 만들었던 사고입니다. 지하철 운행이 14분가량 지연됐다고 해요. 다행히 추가적인 큰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난달 30일에 오후 7시 41분쯤에 있었던 사고고요. 서울 지하철 7호선 노원역 하행선 열차 운행 중에 쇼핑카트의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걸려서 빠지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사고 상황을 인지한 관제센터가 열차를 멈춰 세운 뒤에 모든 승객을 하차시켰고요. 노원역장과 역사 직원들이 시민들과 힘을 모아서 열차를 밀어서 네. 쇼핑카트를 꺼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네.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 사고를 목격한 시민 A씨가 본인의 SNS에 영상과 글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영상을 보면 쇼핑카트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배추와 열무, 이 식재료가 객실 안에 널브러져 있었고요. 네. 유니폼을 입은 역사 직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쇼핑카트와 이 차체가 마찰되면서 스파크가 튀기는 장면도 보여서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열차를 밀어서 공간도 마련하면서 동시에 직원들이 쇼핑카트를 당겨 빼내면서 사태가 정리되긴 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SNS에 영상을 올린 A씨가요. 그 와중에 죄의식이 전혀 없이 배추를 주워 가려던 노인이라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감전되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소리치고 말리고 주변 분들이 다 오셔서 지하철을 밀고 난리가 그야말로 났는데 이분께서 미안한 기색 없이 서 있던 모습이었다고 분노했다고 전했습니다. 뭐 누리꾼들도 역시 처벌 제대로 받아야 된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였다.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셔서 기가 막혔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이 노인 승객은요 다시 열차에 탑승하지 않고 노원역 밖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인 시대죠. 예, 웬일입니까 쇼핑카트가. 근데 그나마 이제 천만다행인 것은 어쨌든 열차가 출발하지 않고 10여 분 지연됐지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시민의식이 또 한 번 돋보인 대목으로 보여지네요. 다음 소식 하나 더 짧게 보죠. 네. 자, 이름은 내년부터 전 국민이 조금 젊어진다. 네. 어떤 일이 내년에 벌어지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미 한 번쯤 언급했던 사안입니다. 만나이? 네,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에 만나이 사용이 있었잖아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어제 법안심사 일소위원회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는데요. 이제 새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 모두 혼용되고 있어서 이 복잡한 것을 좀 정리하고자 이것이 이제 공약으로. 빠른까지 있어요. 빠른. 그렇죠. 빠른에 대해서 이제 그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최영일 선생님은 빠른 아니시죠? 전 빠른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여러 측면에서 행정적으로도 좀 복잡한 나이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한 살 정도 어려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만 나이 표시가 어찌됐든 법적으로 명문화되면서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개월수로 또 표시하도록 하고요. 법안 일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에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관련 소식을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게 참 또 영아 사망률과 관련이 되는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 이제 태어나면 바로 1살 이렇게 부여하니까 자, 그게 어릴 땐 좋았는데요. 나이 드니까 그래요. 내년에 얼마나 젊어지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본격적으로 저 오시면 물어보려고 그랬던 게 이번 주에 화제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관저 정치 예. 이게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 여쭤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 도스태핑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구와 만나서 뭐 밥을 먹고 시간을 보냈고 이게 이제 메시지로 풀이되는 지금 보도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전직 대통령 모셔보셨으니까 예.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관제 정치는 다 하죠. 네네네. 어떤 대통령이든 뭐 전직 어떤 네네. 대통령 다 관제에서 사람들 만나고 가까운 부르고. 사람들도 만나고 네네. 또 뭐 대통령도 여러 가지 현안을 꼭 공식적으로만 푸는 게 아니니까 네네. 관제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해서 좀 부드럽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좀 문제는 그 관저에 갔다 온 사람들이 관저에 갔다 왔다는 것을 흘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원래 대통령하고 관저에 만나면 그건 무조건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비공개가 원칙이거든요. 비공개가 원칙이다.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의자에 만나서 뭐 기자들 촬영하고 네, 이런 게 네. 아닌 다음에는 네. 그건 비공개가 원칙이거든요. 비공개고 사실은 그러니까 말을 기밀 아닙니까? 비공개로 하자 소리 안 해도 네. 그건 비공개입니다. 우리 때는 항상 모이면 내가 늘 참석하니까 내가 오늘 모이는 건 비공개입니다 하고 내가 말을 먼저 합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만나고 뭐 여러 사람 만나서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말이 언론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는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관저 입주한 데가. 네네네. 그런데 그동안에 뭐 많은 분을 만났는데 그게 밖에 나와서 특히 정치인들 만난 것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네. 그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갔다 온 사람이 밖에 나와서 자기 부인하고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 그러면 부인도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자기 친구들끼리 만나서 야 우리 남편 어제 뭐 청와대 들어갔다 왔다 뭐 대통령 만나왔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 사람이 또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대단히 뭐 있는 것처럼 말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대통령 만나고 오면 되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혼자 말고 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건 대통령이 싫어서 흘리는 건 아니겠죠. 네네네. 갔다 온 사람들이 내가 갔다 왔다고 말해서 이게 화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건데 보통 예전에 이제 관저 정치라고 하면 뭐 장관님도 워낙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많이 청와대 갔다가 오시고 그러셨으니까 특임 장관 역할도 하셨고.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하고 이제 당을 연결하기 위해서 의견 교환을 한 다음에 관저에 갔다 왔다는 얘기는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여론을 좀 흘려보는 그런 것들을 하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번 경우는 이제 거꾸로 된 것 같아서 보통 이제 관저에 갔다 와서 그걸 비밀로 한 상태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뭐가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한데 갔다 온 걸 먼저 흘린 다음에 마치 윤심을 받아가지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흘리는 방식 이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정치 수로 말하면 아주 하수입니다. 하수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잘못 와전되면 윤심이 아닌데 윤심을 업은 것처럼 하면 그런 것도 되고 호가 호의가 되잖아요. 또 그런 것도 되고 관저에
초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야 뭐 너끼리 다 해먹냐 이런 반감이 그러네요, 딱 생기는 거죠. 예. 관저 한번 못 가보면 주주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관저도 한번 못 가, 관저 초대도 못 받은 사람이 뭐 네가 국회의원이냐 이렇게 또 야지를 또 하기 때문에 농담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또 대통령실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비서실장이나 누가 오늘 모인 건 비공개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안 해도 정치인이라면 상식이죠. 거기를 상식이다. 예. 자, 고모님 저 관저 하나 만들어서 저희 좀 불러주세요. 네. 밥 한번 먹고 싶네요. 네. 자, 이 대통령의 모든 행보에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건데 협치 의미를 담은 뭐 야당 지도부 등이 관저 첫 손님이 될 것이다. 그럼 또 메시지가 달라졌을 텐데. 그렇죠. 지금 여당 지도부 또는 당권 주자, 최측근 장관 또는 뭐 심지어 윤핵관 부부 뭐 이렇게 초대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 관저 정치 지금까지 보시기에 득입니까 실입니까? 별로 덕을 못 봤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개인이 사저에서 이제 관저로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되게 집들이 다 하고 막 가까운 사람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메시지를 담아서 관저에 초대를 하려면 제일 먼저 야당을 불러야죠. 야당하고 한 번도 안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차 만나라 그래도 안 만났으니까 아주 좋지 않습니까? 기회가. 지금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야 관계가 복잡하고 정국이. 그런데 이 더구나 또 정기국회가 열려있고 정기국회 해결할 일도 많고 딱 여당의 지도부나 아니면 국회의장단을 부르거나 좀 정기국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깨놓고 사죄해서 제가 뭐 대통령 그야말로 대통령 처음 해보는데 여러 가지 미수관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기국회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뭐 이렇게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하면 관저에 가서 대통령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한 건데 그 야당이나 국회의장단도 부담이 가죠. 그렇죠.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공적으로만 한다 하더라도 깨놓고 딱 넥타이 풀고 앉아갖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잡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크게 법에 어긋나거나 절대로 해서 안 될 일 같으면 못하지 그야.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해서 안 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대화하고 타협하고 하면 만나는 건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하려면 야당을 불러야 돼요. 야당이나 국회의장. 그러니까 먼 쪽 사람들을 먼저 불렀어야 하는데 그리고 가까운 쪽만. 그리고 그 윤핵관 뭐 넷 부부 불렀다고 하는 건 물론 뭐 대선 때 고생했고 경선 때 고생했으니까 뭐 집들이 하는 게 제일 먼저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려면 철저하게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제일 늦게 한 달 몇 달 지나서 그때 자연스럽게 그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실 먼저 부르려고 했는데 그러나 먼저 부르면 또 소문 날 거니까 당신들이 뭐 가족 같은 사람이니까 뭐 천천히 불러도 되지 않냐 이렇게 그 뒤로 돌려야죠. 그리고 현안이 있는 물론 관저에 부릅니다. 그래요. 국회 여당이나 야당에 현안이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우리 때도 그랬거든요. 당에 뭐 청와대가 대통령실에 뭘 하려고 그러는데 당이 영 삐딱하게 나갔다면 그 당이라는 게 또 멋대로 입맛대로 안 되거든요. 그때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불러서 초청합니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술도 한잔 하고 그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이야기를 쫙 하잖아요. 그럼 뭐 이건 좋습니다. 그건 뭐 내가 받아들이고 대신 이건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관제에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치가 꼭 이게 테이블에 앉아서만 이야기하는 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그건 뭐 딴 나라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건 뭐 갔다 온 사람 내가 관제 갔다 왔다 뭐 부부 동반 갔다 왔다 뭐 지도부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줄줄이 밖으로 흘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러니까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공략 비난받고 공격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고모님. 자,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자가 발전하고 싶고 내가 영어 관제 입지한 지 얼마 안 돼서 대통령 뵙고 왔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도 하고 싶고 했다고 치자고요. 이 보안상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대통령실에서 엄중 경고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왜 얘기하느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부른다. 야단칠 수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도 이게 그냥 흘러나가는 것을 방관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의 좀 생각은 내심은 어떤 걸 것 같습니까? 그게요. 아마 윤 대통령이 속으로는 상당히 불쾌했을 거예요. 불쾌했을 것이다? 예. 내심은. 네. 그게 어떤 자연스럽게 무슨 주제를 새로 만들어낸다거나 할 때 자연스럽게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갔다 왔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뜻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내가 대통령실에 갔다 왔다 이렇게 돼서 대통령을 얻고 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대통령실이 격이 낮아집니다. 대통령실 수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다 큰 사람들 뭐 국회의원들 왔다 갔는데 그 왜 이야기했냐고 애들 야단치듯이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보고 있는 건데 내 생각에는 속으로는 아마 좀 불쾌할 것이다. 좀 불쾌했을 겁니다. 근데 불쾌 정도가 아닌 게 이래요. 대통령의 공식적 발언은 나는 평당원이고 정당의 이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보도는 마치 뭐 차기 전당대회 교통정리를 한 것 같은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그게 아주 그리고 그게 대통령 덕볼 일 하나도 없는 거죠. 대통령이 당무에 불개입한다는 것을 본인이 입으로도 수차 말했는데 마치 대통령실에 불러다가 뭐 당에 교통정리하는 것처럼 돼버리면 당이라는 당 자체가 완전히 이미지가 추락되니까 당이 뭐라고 말해도 저 사람들 뭐 대통령실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당의 주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여당이 지지도를 깎아먹는 겁니다. 이건 뭐 대통령실이나 당이나 다 잃을 것만 많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이나 초대받은 주호영 원내대표 입에서 지금 최근에 뭐 수도권, MZ세대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차출설 이게 훅 지금 지나갔는데 이게 지금 윤 대통령 아니라고는 한 거죠? 팩트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온 얘기에 의하면 이건 국민일보 단독 보도입니다만 윤 대통령 본인이 한동훈 장관은 아직 정치할 준비가 안 됐고 정치할 상황도 아니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채널A에서 단독 보도한 바에 의하면 한동훈 장관은 다른 데 또 쓸 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널A에서 추측하기로는 결국 그러면은 장관보다 높은 자리 총리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까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 대표보다도 높고 그렇습니다. 이제 고모님께서 이제 정리해 주신 것처럼 보통은 관저에 당 지도부가 초청을 받아서 가면 예산안 심의라든지 아니면 뭐 이번엔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 같은데 특히 법안. 통과해야 될 법안. 이번 경우처럼 이제 전당대회 내용 그중에서도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이거는 지금 대통령의 의중을 좀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내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는 일반론적 이야기고 그건 주 원내대표 평소에도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해요. 당이 좀 젊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당 대표들이 거기에 좀 충족돼야 되는데 그건 걱정을 평소에도 많이 해요. 주 대표가. 그러니까 주 대표로서는 이제 원내대표로서는 중요 당직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당의 현상이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마음이 흡족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 뭐 대지지도가 뭐 3%, 4%, 5%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것을 빗대어서 주 원내대표가 걱정 삼아서 한 소리이지 그걸 한동훈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 또 대통령하고 만나갖고 한동훈의 이야기를 한 거는 전혀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도 뭐 지금 그 뭐 보도가 됐다니까 하는 이야기지만은 한동훈 장관을 뭐 자기 측근을 법무장관 시킬 때도 그때 그 말이 많았는데
그때 나는 여기서 오버 온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몇 달 지나서 그러셨죠. 1년도 안 돼도 또 뭐 당 대표 시킨다. 그러면 대통령이 욕먹죠. 그러게 대통령 그런 생각 발상을 안 합니다. 공의 주변에서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거지. 만들어내는 거 한동훈 본인도 몰라 이제 한 2년 지나면 이제 개각도 해야 되니까 개각하고 나면 이제 법무장관 그만두면 뭐 다음 총선 출마한다. 그건 뭐 자연스러운 고수예요. 장관들이 고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뭐 그 사람 딴 데 쓸 때 다른 데 쓸 때 이 말은 그게 어떻게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도 대통령이 신중치 못한 사람이고 대통령이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특히 특정인에 대한 문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아무리 윤 대통령의 정치 경험이 없지만은 그걸 아무리 소탈하고 뭐 친한 사람 믿고 하면 말을 막 한다 하지만은 그 이야기는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쓸 때 가면 개각할 때 장관을 했으니까 뭐 장관 거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뻔하잖아요. 내각에 돌리는 건데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외국 대사로 내보내거나 뭐 외국 대사도 장관까지 했으니까 뭐 4대 강국 대사로 보내거나 뭐 아니면 뭐 말했듯이 총리시키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정부가 꼴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의 코스는 법무부 장관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다음 총선에 국회 출마하는 겁니다. 그게 한동훈 코스입니다. 자, 이미 뭐 이재호 고문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굴뚝 같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할 리는 절대 없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요. 이미 이게 좀 정리가 된 게 오늘 출근길에 한동훈 장관도 기자들에게 단호히 분명히 장관 업무에만 충실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정당의 당대표와는 무관하다라는 이제 선을 걷습니다. 자, 그런데요. 임 작가님. 제가 어제 모 방송에 나가서 내가 아주 강하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요.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 이 여론조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지금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나온 뉴시스의 여론조사인데요. 이제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3%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6%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이 유승민 전 의원인데 8.0%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뭐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40.2%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1위를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다음 16.1%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당 내에서 앞으로도 한동훈 장관의 또 존재감, 뭐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은 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건 그럴 겁니다. 나는 그거는 그렇게 나오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일반 여론조사를 하면 당원들이나 뭐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그 거론되는 여당의 지도자 사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다 식상했잖아요. 하도 뭐 몇 번씩 출마하고 뭐 떨어지고 뭐 그냥 아무리 좋은 말 하고 거룩한 말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듣기에는 저 사람들 좀 식상했다 이런 건데 또 말도 맨날 정치적인 용어만 쓰고 정치적 투쟁만 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뭐 또박또박 아주 따박따박 말도 그냥 찰지게 하고 그냥 그 여당 장들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냥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볼 때는 저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 이거지. 지금 야당을 몰아붙이고 야당에게 이기려면 저렇게 팩트를 갖고 따박따박 이야기하고 성질 안 내고 이야기하고 정치적 용어 안 쓰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한동훈의 지지도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론조사인 거고 실제 정치는 그렇다고 해서 당시 지지도 높은 애가 지금 당대표라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회의원도 하고 뭐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거는 현재 여당이나 현 정권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바람이 바로 한동훈 같이 요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죠. 그걸로 봐야지. 그걸 갖고 뭐 지도자 뭐 여론 적합도 이게 보는 건 좀 빠르지. 자, 저는 직을 걸겠습니다. 고모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뭐 이런 발언. 그러니까 그런 게 아주 그냥
딱 사이다 발언이잖아요. 그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당 지지층 입장에서. 여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저 싸가지 없고 버릇없고 저게 뭐 저런 아주 형편 공격적이다 뭐 이렇게 보이는 아주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버릇없는 사람이다. 정치는 무슨 뭐 버릇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검사인 줄 검사가 범인 잡듯 하냐. 이렇게 야권에서는 보지만은 여권에서 보수 중에서 볼 때 이때까지 그런 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선합니까? 근데 사실 딱 그 대목인데요, 장관님.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비호감도도 또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지층 내에서는 상당히 지지가 압도적인데 중도층 같은 경우도 좀 전에 그 여론조사에서는 무당층에서 이재명 대표가 27.7% 지지를 받는 데 비해서 한동훈 장관이 10.5%라서 무당층에서는 3배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게 상당히 좀 격차가 있고 실제로 중도층이 좀 많이 있다고 표현이 되는 서울 수도권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지지세는 이제 다른 뭐 영남 지역에 비해서는 좀 한참 낮게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공격적인 태도가 비호감도를 높이는데 좀 일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시원하게 잘한다 해서 그 호감을 갖는 건 아니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비호감도 훨씬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대통령 됐잖아요. 지지도 그러니까 지지도 하고 지지를 한다 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할 때는 아마 지지하는 사람도 호감이냐 비호감일 때 비호감이 더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 그 연관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이 돼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집권하고 6개월 지나는 상황이에요. 1년도 한참 가야 되고 이제 7개월 차인데 지금 벌써 차기 저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하면서 지금 정권 2인자가 한동훈 장관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 1인자 입장에서는 지금 더 뜨면 어떻게 하지? 지금 지지율이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좀 기분, 내심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한동훈 장관이나 뭐 딴 사람들이 여권의 자기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지지도가 대통령 지지도보다 높아지면 이제 이게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대통령으로서는 기분 좋을 일은 없죠. 기분 좋을 일은 뭐 어느 역대 정권 다 그렇죠. 자신에 대한 평가는 썩 좋지 않은데. 기분 좋을 일은 없는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관계는 언제 오랫동안 같이 지내왔는데가 윤 대통령의 한동훈 장관을 동생처럼 뭐 친한 동생처럼 아끼는 동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지지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기분 나빠하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동시에 제기를 했습니다. 민사는 김의겸 의원, 더 탐사 관계자, 일반인인 제보자 이렇게 합쳐서 1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고요. 자, 형사는 이들 모두를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건데요. 자, 10억 원이면 이게 명예훼손 관련된 손배소치고는 굉장히 큰 액수라고 합니다. 자, 잘못된 건 바로잡는 게 맞지만 문제는 이런 거예요. 검찰, 경찰, 법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적 다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10억이 김의겸 한 사람에게 한 거예요. 다 합해서. 네네네네. 세 곳. 더 탐사하고. 제보자. 세 군데 다 합해서 10억을 내라. 그런데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민사소송은. 이제 이런 걸 이해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우선 그것이 적절하냐 안 하는 두 번째 문제고. 이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떤 그 입장이냐 생각을 갖고 있느냐. 뭐 내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은 지난 정권이 원체 물렁물렁했고 원체 이게 이익단체 이런 데 휘둘렸기 때문에 나라 기강이 무너졌으니까 나는 제일 먼저 그런 건 바로잡겠다. 불법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뭐 유언비어라든지 거짓말 한다든지 이런 건 바로잡겠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성부의 검사잖아요. 그것도 특수부 검사잖아요. 특수부라는 게 아주 그런 뭐 조폭, 뭐 폭력, 뭐 이런 거 잡는 거니까. 거악 이런 데 상대하는 거죠. 딱 그것이 머리에 딱 체질이 박힌 사람들 아닙니까? 딱 그러니까 아마 지난 그냥 변호사다 대통령 한 문재인 정권하고는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민노초이라는 데가 촛불 시위로부터 신세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민노초로부터
소위 은혜를 받은 그런 정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노총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석열 정권은 뭐 어디 신세진 게 없잖아요. 네. 뭐 0.7%를 이겼는데 뭐 어디 누구 이제 신세지고 이런 게 없으니까 내가 정권 잡았을 때 불법 폭력 가짜뉴스 이런 건 아주 엄단하겠다. 네. 이런 것이 아마 대통령 생각이나 한동훈 장관 생각 같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저 대통령도 화물연대 대처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네. 한동훈 장관이 그 저 김의겸하고 가짜 뉴스라고 고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거예요. 연장선상에 있다. 연장선을 봐야 됐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한번 이번에 한번 해보자 막 이런 건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뭐 딴 법을 집행하는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법을 집행하는 장관이 고소를 해놓으면 그 참 수사하는 쪽에서도 이 좀만 신경이 쓰이죠. 경찰이 이거를 뭐 불송치하기도 어렵고. 어렵죠. 그러나 그런 걸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의 딴 사람이 해도 되잖아요. 딴 사람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뭐 거잖아요. 명예훼손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하는 거는 뭐 시민단체가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그렇게 하고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니까 얼마든지 뭐 수사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지켜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옳지. 법무부 장관이 하면 붙어보자 하고 막 바로 싸움의 파트너가 돼서 나서는 거는 그건 국정을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는 않죠. 자, 그럼 이제 내년 언젠가가 될 전당대회를 놓고 국민의힘. 자, 하나 좀 요거 다른 결을 여쭤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KBS 라디오에 이제 아침에 출연했는데 당권 후보 저밖에 더 있나?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상 이제 뭐 출마 선언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어서 나 하나 이기겠다고 전대루를 변경하는 건 36 코미디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일가를 했는데 당내 반발도 지금 친윤계가 대세지만 또 반윤 비윤 기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대루를 변경할까요? 또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유승민 의원이 발언하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은 그 발언도 사실 오만한 발언이죠. 오만하다. 뭐 대표할 사람 400이 더 있나 하는 거는. 이제 그건 당 자체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발언이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좀 겸손하게. 뭐 룰을 바꾼다 그러면 그게 맞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풀어서 해야지. 내 뺏기 할 사람 더 있냐면 내기려고 룰 고치냐. 이렇게 되면 당이 자기는 체면이 설는지 모르지만은 당은 완전히 묵사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유승민 의원도 좀 지혜롭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발언이고 당이 이 논리가 이러잖아요. 당 대표는 당원이 뽑는 거니까 당원이 90%는 100%는 투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건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리는 게 당 대표는 당원이 뽑는다 하는 건 맞아요. 당이 대표니까 그 논리는 맞아요. 그러나 반면에 대표가 되면 당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여야가 함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지지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의 지지도 하고 당의 지지도 하고 여론조사 같이 올려놓은 건데 그걸 국민의 지지도는 아예 없애버리고 당 지지도만 하겠다 하는 거는 반쪽 논리만 갖고 하는 건데 그거는 주류가 대세를 잡고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가 뭐 100% 당원 투표를 한다, 90% 당원 투표를 한다 만들어 갈 수는 있지만은 저항이 셀 겁니다. 그게 그대로 쉽게 통과 안 될 겁니다. 쉽게 통과되기는 어렵다.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것도 뭐 국민의힘에 다 바지적으로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다 친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유승민 믿는 사람도 막 있잖아요. 당원주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죠. 그러면 전당대회를 당이 조용하게 치러야지. 더구나 집권 초에 저걸 시끄럽게 치면 바로 친윤 쪽에서 누가 나온다 그러면 전 대통령이 시킨 사람 이렇게 몰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 전당대회 자체가 또 하나의 갈등과 분쟁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룰을 고친다고 하는 거는 막 고치고 싶겠지. 뭐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 않으면 왜 되느냐.
그러면 원한 대로 가자 이래 되는 거죠. 원한 대로 가자. 정치권 늘 그래왔어요. 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사실은 뭐 유승민 전 의원하고 같이 이제 한때 바른정당으로 예. 분당 탈당했던 김무성 전 대표가 예. 원래 그렇게 100% 국민 공천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의 경계를 다 열어젖히겠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좀 역행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아쉽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렇습니까? 자,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네. 사건 본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마지막 코너죠. 자,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12구 참사 이후 지금 39일째 한 달을 훌쩍 넘겼습니다. 자, 특수본 수사 상황 어떤지 궁금한데요. 지난 1일 경찰 측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한 특수본의 첫 구속영장 신청이 있었는데 계속 이거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많이 늦은 거죠? 예. 수사는 철저하고 신중하고 순서가 중요합니다만 네. 그와 동일하게 동시 진행과 신속과 기밀성이 중요합니다. 네. 한꺼번에 확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하고 기밀성 있게 압색이 진행돼야 되고 네. 동시에 수사를 해서 서로 입을 못 맞추게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다시 늦었다. 네.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사실 그 특수본이 구성된 지 한 달이 훨씬 넘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4명밖에? 이게 사실은 지금 특수본이 120명이 넘는 조직이라고 네네네. 하는데 성과가 너무 미미한 거 아닙니까? 미미하다. 아이고 그러네요. 한 달이 넘었는데 뭐 입건은 여러 명이 됐는데 입건이라는 건 입건 고발만 해도 되는 겁니다. 수사선상에 네. 올린다 뭐 이런 그렇죠. 예. 정도의 수준인 거고 구속영장 청구는 이제 4명이다. 거기 또 기각도 계속 나오고 그렇죠. 말이죠. 자, 그래서 지난 5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열렸는데 심사 결과가 예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은 구속이 기각, 그리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의 정보부장, 또 김진호 전 용산서의 정보과장, 이 두 사람은 구속. 왜냐하면 뭐 이제 보고서 삭제 여부가 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는? 사실은 이 경찰의 명령 체계는 개선 명령과 기능 명령이 있거든요. 예. 기능 보고 명령이 있는데 예. 저는 사실은 개선 쪽은 구속이 되고 기능 쪽은 불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보 라인은 사실은 불구속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인멸할 증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혐의가 되는 건데 네네네. 서버에 있는 기록을 삭제했다는 게 명확한데 무엇을 인멸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은 불구속이 돼야 되고 개선 말하자면 과장, 서장, 청장 라인으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라인은 구속이 돼야지. 개선은 이제 위계를 얘기하시는 위계, 거죠. 예. 네. 그래야지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건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만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게 반대가 아니야. 좀 뭐가 저 잘못 본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될 자들이 불구속이 되고 불구속이 돼도 무방한 사람들이 구속이 돼버렸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너무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보보고 삭제 의혹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그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지금 어떻게 입을 맞춥니까? 왜냐하면 증거가 이미 있는데. 근데 지금 경찰서장 같이 힘이 있는 윗선은 당연히 이런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 놀랐습니다. 놀랬다. 사실은 이게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끝도 아니에요. 위쪽에. 그렇죠. 그 위에 서울경찰청, 그 위에 경찰청장 쭉 있는데 초기에 이렇게 이제 좀 싹이 잘려나간 느낌이에요. 자, 구속과 불구속이 나뉜 이유를 보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이제 갈렸다고 하는데요. 쉽게 정리하면 그럼 서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실무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 맞아요? 반대죠. 맞습니다. 서장 그분. 아이고. 권력 있고 힘이 있는데 인멸 우려가 있고 실무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죠. 없다 오히려. 근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네. 자, 경찰 관계자신데 지금 또 경찰 행정을 가르치는 이제 학자 교수시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가 있었음에도 지금 이게 초기부터 계속 걱정했던 대목이에요. 예, 맞습니다. 윗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겠는가? 근데 이게 찾지 못한 것 같고요.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정보부장이 구속된 걸 보면 그럼 혹시라도 윗선으로 가는 골이 좀 살아 있습니까? 여지 어떻게 보세요? 기능체계에서 서울청 박성민 정부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요. 기능체계에서는 거기가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올라갈 데가 없는 거죠. 아하.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개선은 올라갈 데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니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요. 입건으로 보면 지금 이임재 전 용산서장 그 위에 서울경찰청에 지금 총경이죠. 당시 상황관리관 그 위에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그 위에 경찰청장 지금 이 라인이 경찰 개통으로는 아까 개선 위계로는 살아있는데 자, 왜 특수본의 수사는 윗선으로는 조금 더 올라가지 못하는 걸까 의문입니다. 자, 현재까지 특수본이 입건한 사람은 총 21명입니다. 해밀턴 호텔 사장도 있으니까요. 제외하면 모두 경찰, 소방 등 공무원입니다. 이임재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을 보면 안전대책 보고를 받고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자, 특수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논리에 대해서 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틈새가 보여요. 그러면 수사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할 때 이들한테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이것은 사실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법률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혐의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전제는 뭐냐면 그들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었는데 과실에 의해서 뭔가가 잘못됐다는 전제고 근데 사실은 이 참사는 그것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다른 데 있었거나 엉뚱하게 업무가 아닌 걸 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고 미필적 살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의한. 그렇죠. 특수본은 그냥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요것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적용 법규나 수사 자체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압색을 느슨하게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결론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상으로만 보선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적용 법규를 늘려버리면 확대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이임재에 대한 다시 청구한다는데 지금은 다른 그러니까 혐의를 다르게.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하지. 오늘에서 또 이렇게 한다. 그렇죠.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처음부터 안 하고 있느냐. 그러네요. 너무 경직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실치사상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가 제대로 안 했거나 잘못했거나 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근데 이거 제대로 그때 했는지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원천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애초에 특수본이 계획한 대로라면 현장 책임자들 수사를 먼저 하고 윗선인 서울시, 행안부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압수수색은 좀 비슷하게 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임재 전 서장 선에서 막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수사 방법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밑에부터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밑에부터 할 때 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놀고 있을까요? 만약 그 사람이 혐의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수사 방법이 동시 진행을 했어야, 동시 병행을 했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 자, 어제는요, 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다시 소환 조사를 했고, 오늘은 또 류미진 총경을 당시의 상황관리관,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경찰청 상황실의 상황관리관이었죠. 추가 소환 조사에 나선다 이렇게 예정은 나왔습니다. 앞으로 특수본 수사를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느리다. 그리고 동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빠르고 동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 하다가 저쪽 하고 저쪽 하다가 이쪽 하고 수사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팀을 늘려서라도 동시에 해야 되는데. 특수본이 1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20명의 수사관이 인력은 지금 120명이 넘고.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21명 입건이라고 봐도 1인당 한 5명은 달라붙겠네요. 지금 한 달을 했어요. 한 달 했다. 근데 이 정도밖에? 저는 사실 납득되지 않는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쭤볼게요. 납득되지 않는 대목은 수사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냐면은 현장 재구성, 상황 재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당시의 무선 녹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통신 동선상을 같이 3차원적으로 놓고 봤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처음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 다음에 그것을 사실로 전제한 다음에 수사가 진행됐어요. 수사는 그런 게 없죠. 네네. 그들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전제하에서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뭔가 미진하고 밀리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게 그겁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좀 계속 아쉽다는 걸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여러 법조인들이 사건 관련해서 배 교수님하고 같은 논리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자, 이게 특수본의 혐의가 너무 특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는 몰랐어요라고 얘기하면 사실 면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그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핵심적인 치명의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처음에 이 관련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11시 이전까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임제는. 지금 뭡니까? 지금 10시 반에 보고받았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통령실이 그 이전에 누군가 보고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때까지는 이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통령실과 관련된 겁니까?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는 초기에 나온 것과 어떤 관련이 있냐. 네네. 이런 것이 다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명확히 대통령이 관련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네네. 지금 보고 시간 갖고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임라인이 계속 이제 새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초기에 나왔던 타임라인은 누가 작성된 거냐. 그러니까 특수본의 초기부터 타임라인을 거기서부터 수사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지금 뭔가를 하다 보면 과거의 수사는 뭡니까? 네. 이건 그럼 뭐 엉터리로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것도 일부이긴 합니다만 당일날에 이제 무선 교신 내용을 일부 열었더니 뭐 지시는 안 했다라고 했는데 못 듣진 않았던 것이 무선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죠. 그 듣고 있었다는 게 뻔해져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임제는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10시 17분에 왔었다고 기록이 있었는데 그걸 조작 혐의로 다시 영장 청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애초에 그걸 수사를 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왜 안 했느냐. 그게 핵심 아닙니까? 11시 다 돼서 뒷짐지고 있는 모습만 이제 CCTV로 공개가 됐고. 근데 지금은 이임자라는 사람은 사실은 10시 초기에 사고가 터졌을 때 현장에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아, 이게 다 지금 꼬여서 초기 보도하고 또 이 번복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지금 아마 듣는 청취자분들도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자, 0311님, 수사는 조속기밀성이 중요함은 세상 사람 다 알건만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시간 끌면서 유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자, 오늘 사건 본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